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1번지 똑똑 이어갑니다. 똑똑한 두 분 월요일에 만나죠.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남 평론가,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으셨다고요? 네, 뭐 오늘부터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대변인으로 부르면 되겠네요. 네. 장성철 교수는 내가 오늘부터 한국 정치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대단한 또. 제가요? 왜? 카노사의 굴욕 예언했잖아요. 예, 정말 정확한 예측이었었지요. 예. 그리고 또 뭐 윤핵관까지도 구체적으로 예. 적시까지도 했고. 카노사의 굴욕이 좀 더 예언이 맞으려면 언양의 굴욕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굴욕이라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서로에게 안 좋다라는 중진 어른들의 좀 경륜이 좀 돋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주 좋게 평가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선대위 출범식 하는 날인데 뭐 축하해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소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습들, 선대위를 둘러싼 권력 암투라 그럴까, 주도권 다툼,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또는 쇄신의 의지, 이런 것들 필요도 없이 국민의 눈살은 찌푸리겠지만 민주당의 주름은 펴지게 한 거 아닌가요? 속으로는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반창고로 봉합하는 선대위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창고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간 접착제로 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 겪고 밀당하고 그랬는데 이준석, 윤석열 후보 딱 만난 지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화하니까 오케이. 이게 산수가 잘 안 나와요.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거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빨리 가서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해야 되는데 좀 명분을 좀 줘. 그러면 내가 그냥 막 도와줄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월요일 날 2시에 선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말까지 안 풀리면은 선대위에 본인이 합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 좀 조급했고 딱 찔르면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적절한 시점에 잘 찔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배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100% 있었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계속 김종인 위원장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빨리 합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기남 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면 언제부터 개입하고 교감했을 것 같습니까? 내려가라 했을까요? 저는 뭐 내려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안 줬다 하더라도 선대위 출범 그 전후한 시점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로 한 시점, 그때부터는 충분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내려갈 때쯤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저 위원장님 저 좀 이제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버텨. 최소한 뭔가는 얻어야 돼. 중간에 쉽게 올라오면 안 돼. 이런 뉘앙스의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의 노회한 어떤 그 정치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 무릎을 꿇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무릎 안 꿇은 거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무릎 안 꿇었다고 하면 네. 이번에 득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좋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력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포용하고 본인이 다 감싸 안고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인정받을 만하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 거의 대부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다 윈윈한 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이번에 그 뭐랄까 미치는 장사, 이건 윤석열 후보가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 부재라든가 또는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 물론 마지막 과정에서 봉합이라는 걸 하게 돼서 그나마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게 아직은 좀 평가가 좀 50%밖에 줄 수가 없다. 왜? 다시 이 위기는 또 도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소위 선대위 운영과 공약 개발 등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와 의견을 나눴잖아요. 그 과정에서 벌써 김병준 선대본부장에 대한 선대위원장에 대한 뭐 어떤 갈등을 예고했다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조만간
터트릴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어떤 단정적으로 100점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그런 판단입니다. 예. 저는 좀 갈등이 일어나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요? 예, 왜냐하면 직책을 맡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소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대위 구조상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김병준 위원장이 시장 경제가 우선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약자와의 동행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김종인 위원장 하셨거든요. 또 양측 다 경륜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게 깊기 때문에 갈등 최소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장성철 교수가 윈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잘 그나마 봉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합의가 마이너스 합의가 아니고 플러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것, 뭐 본인은 요구 조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수정 교수 뭐 예를 들면 이제 빼라. 그리고 또 나한테 홍보비 해먹으려고 했다는 그 인사 조치 해라. 막 이런 걸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싸웠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그냥 뭐 덮어두고 한 명을 추가로 데리고 오는 걸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걸로 합의라고 나머지는 다 묻어두어 버리니까 네.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어떤 그 윈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갈등을 덮는데 급급했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언제든지 재현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는 그런 판단.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따져봅시다. 지금 장성철 교수는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이고 직제상으로 분명히 상호관계니까 부딪힐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기남 대변인? 저는 물론 뭐 선대위 어떤 직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는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른 소위 가치와 노선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총괄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한 바구니에 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갈등은 조만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라든지 기본소득 논자라고 한다면 또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특히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 예. 사람들이 자유주의 아니냐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폄훼하는 발언들을 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아니라 이견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 당규상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의 비대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맞는 역할을 당원 당규에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무를 총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선대위 예. 체제로 바뀌게 되면 당무 총괄? 예, 모든 총괄은 후보가 아니고 선대위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선권이 또 총괄선대위원장이 돼요. 그러면 후보보다 더 높습니까? 후보가 제일 높죠. 후보가 제일 높은데 예. 후보를 떠받치기 위한 선대위 차원의 모든 결정 권한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에 간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뜨게 되면은요, 예.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일단 그 갈등은 플러스로 봉합이 됐는데 이 부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일단 홍준표 후보는 이제 확실히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분명 얘기가 나올 텐데 안철수 후보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 한 분 오시면서 마이너스가 또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에 직접 홍준표 후보가 참여하는 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백의종군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대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한테 그냥 따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패널을 장성철 교수 뽑았던데. 제가 그래서 예.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를 찍어놓고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해줬습니까?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어떻게 감사하다 그래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 특별히 선대위에 책임 맡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윤석열 후보를 돕는 모양새로 저는 출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민주당은 또 역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 정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북 지역을 돌면서 호남 공들이기 나섰는데 이번에 특히 전북 지역에서 그 표현을 썼던 것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사 참 힘들었더군요.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신선한 삶을 살았구나. 참 가슴이 좀 짠했는데 그걸 두고 또 야당에서는 감성팔이다 뭐 또 이렇게 하던데 장성철 교수 감성팔이라고 보세요? 전 감성팔이라고 보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비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다 비천하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좀 안 하셨은 게 어떻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 그 서민들이 소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전통시장 릴레이 즉석연설 같은 걸 한다든지 예. 또는 뭐 진흙 속에서도 정말 꽃은 핀다며 하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약점을 강점화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의 피력이고 정면 돌파하겠다. 내 주변 가정 환경, 주변 환경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해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의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양쪽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이제 후보는 선거가 들어가면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큰 공약 같은 거는 괜찮아요. 논쟁이 붙으면 좋은데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아니 뭐 종교, 여성, 뭐 재산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언급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을 한 것 지난번에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얘기를 굳이 꺼냈을까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야당에서 그 부분 공격하고 나올까봐 선제적인 차원에서 공개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았어요. 네. 지금 가정사 얘기 꺼낸 것도 이재명 후보는 너무 주변이 좀 그래 뭐 이런 얘기 나올 것에 대비해서 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의 공격 이전에 스스로 먼저 본인의 약점이라고 할까 주변 환경을 내모임으로 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제적인 공격이 득실이 있죠. 양날의 칼이죠. 근데 이제 공격을 해서 헛발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득실로 보면은 좀 마이너스 쪽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세요? 득실로 따지면? 저는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 우선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시각과 다소 좀 불안정한 어떤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중도층에게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인생 이력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 해서 저 후보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소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저는 노무현 후보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나 어떤 그 소문에 대해서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냈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굳이 득실을 따지면 득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버님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명확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데서는 도박하고 뭐 우리들에게 뭐 별로 안 좋은 인상이었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성실하게 사셨다 법대 나오시고 뭐 순경 경찰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순경하고 경찰 하신 집안이 그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게 살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과 관련된 어떤 논쟁을
좀 일관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과연 이제 그런 그 어려웠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특히 또 청년층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해요. 이제는 청년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뵙죠.